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이야기는 자신의 딸을 24년 동안 감금하고 근친성 폭력으로 7명의 자녀를 낳은 괴물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 4월 19일 오스트리아 암슈테텐 신분이 없는 19세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신부 전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녀를 데려온 건 73세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쪽지를 건넸는데요. 실종 상태였던 딸이 아픈 자식과 이 쪽지만 집 앞에 두고 사라졌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과 할머니에게 데려가 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병원에 온 환자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의료진들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DNA 검사를 해보니 73세의 남성 요제프 프리츠의 친딸로 밝혀졌습니다. 1956년 21세의 요제프는 17세 로즈마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7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중 6째인 막내딸 엘리자베트는 요제프가 유독 집착하는 자녀였습니다. 외출을 금지하고 사소한 반항에도 고함을 질렀죠. 그리고 엘리자베트가 11살이 되었을 때쯤부터 그녀에게 성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오고 싶었겠죠. 17세가 되었을 때는 친구와 함께 빈으로 도망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왔죠. 1984년 그녀는 웨이트리스 과정을 마치고 식당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드디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하지만 요제프는 딸이 성인이 되면 언젠가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전부터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1978년 요제프는 당국의 지하실 증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서류상 이유는 단순한 창고 공사였죠. 1983년 건축검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허가서대로 지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관이 보지 못한 벽 뒤에서 요제프는 훨씬 더 큰 공간을 불법으로 파내고 있었습니다. 비밀 지하실 입구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철문은 리모컨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 전자식 잠금 장치로 봉인돼 있었고 그 철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겨있는 지하 공간 5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감금된 방까지는 총 8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내부 면적은 약 16평, 침실 2개 욕실과 조리공간이 있었고 천장 높이는 고작 168cm였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방음은 완벽했죠. 공사가 끝난 지하실에 요제프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1984년 8월 28일 요제프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엘리자베트에게 말했습니다. 지하실에 문을 달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엘리자베트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다른 가족은 없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갔죠. 문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있던 순간 요제프는 전신마취제로 알려진 에테르를 적신 수건을 딸의 얼굴에 눌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엘리자베트를 안쪽 방으로 옮겼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제프는 경찰서로 가서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어머니 로즈마리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로즈마리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다니자 요제프는 엘리자베트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싫어서 친구 집에 가 있어요. 찾으러 오지 마세요. 찾아오면 더 멀리 떠나버릴 거예요. 요제프는 경찰에게는 딸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고 로즈마리는 더 이상 딸을 찾지 않았죠. 전에도 가출 전력이 있었기에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고 엘리자베트는 공식적으로 가출 소녀가 됐습니다. 그 후 24년 동안 요제프는 거의 매일 최소 주 3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음식과 다른 물품을 가져다주고 엘리자베트를 반복적으로 강간했습니다. 나중에 요제프는 24년간 약 3,000회의 성폭행을 했다고 자백하기도 했죠. 지하실 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지옥이었을 겁니다. 창문도 없어서 그녀는 24년간 햇빛을 본 적도 없고 요제프가 가져다주는 음식에 의존해야 했으며 때때로 며칠씩 음식을 끊거나 전등을 꺼버리는 방식으로 벌을 줬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강간을 견뎌야 했고 포르노 비디오를 강제로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1986년 11월 엘리자베트는 첫 임신을 하고 10주 만에 유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처치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죠. 1988년 첫째 케르스틴, 1990년 둘째 슈테판, 1992년 셋째 리사가 태어났습니다. 리사가 생후 9개월이 됐을 때 요제프는 엘리자베트가 두고 갔다는 쪽지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아이를 담아 자신의 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국은 이 설명이 매우 그럴듯하다고 판단하고 리사는 공식적으로 입양아로 요제프의 집 지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994년 넷째 모니카도 같은 방식으로 지상에 올려졌고 이번엔 로즈마리에게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제 아이를 돌봐주세요 라는 전화기 속 목소리는 엘리자베트와 닮아 있었습니다. 요제프가 녹음된 음성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6년 4월에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한나이 마이클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요제프는 그 작은 몸을 소각로에서 태우고 젤을 집 정원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쌍둥이 알렉산더는 생후 15개월에 같은 방식으로 지상에 올려졌죠. 2002년 막내 펠릭스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지하에 남겨졌습니다. 지하에서 평생을 보낸 세 아이 케르스틴, 슈테판, 펠릭스는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죠. 케르스틴은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을 뭉텅이씩 뽑았습니다. 키가 173cm였던 슈테판은 168cm 천장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밖으로 나온 뒤에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전등이 꺼지거나 문이 닫히는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은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그 안에서도 TV와 책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요제프는 네 사람에게 탈출을 시도하면 죽이겠다, 문에 손대면 감전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24년을 버틴 엘리자베트에게 탈출의 기회가 왔습니다. 2008년 엘리자베트의 첫째 딸 케르스틴이 신부전 증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엘리자베트는 제발 딸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빌었죠. 요제프는 어쩔 수 없이 케르스틴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요제프는 케르스틴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에도 엘리자베트의 쪽지를 준비해서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실종된 내 딸 엘리자베트가 내 집 앞에 이 아이를 두고 갔어요 라며 말이죠. 요제프는 쪽지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케르스틴은 19살이었지만 영양실조에 신원조회도 안되고 병원 기록도 확인되지 않자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케르스틴의 어머니를 찾는다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본 엘리자베트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제프에게 애원했고 더 이상 버티면 의심이 커질 것을 우려한 요제프는 엘리자베트와 지하실에서 함께 살던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엘리자베트가 24년 만에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병원에 경찰이 도착해 엘리자베트를 따로 조사했고 그녀에게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24년간의 감금 생활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18살부터 시작된 지하실 감금 생활을 끝내고 나니 4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16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요제프는 법정에 들어서며 파란 폴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변호인 루돌프 마이어는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괴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지하실에 트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딸과 아이들을 지하실에 가두긴 했지만 매일 드나들며 음식과 물건들을 챙겨줬다는 의미의 발언이었죠. 반면 검사는 지하실 천장 높이 168cm를 법정문에 직접 표시하고 지하실에서 가져온 곰팡이 핀 물건들을 배심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엘리자베트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4일에 걸쳐 영상을 녹화했고 배심원들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번에 2시간 이상 시청하지 못했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영상을 봤습니다. 심지어 예비 배심원까지 대기시켰을 정도였죠. 처음 요제프 프리츠는 근친상간, 강간, 감금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과 노예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11시간 분량 증언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된 뒤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09년 3월 19일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5년간 정신병원 수감된 후 2024년에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요제프의 변호사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91세의 나이로 아직 수감 중입니다. 케르스틴은 2008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2008년 7월 엘리자베트가 어머니 로즈마리와 함께 살아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녀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로즈마리가 양육 과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죠. 또한 로즈마리는 엘리자베트가 사이비 종교에 가입했다는 요제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파헤치지 않았기에 그녀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후 두 사람의 왕래는 없었고 가끔 위층에서 자란 엘리자베트의 자녀들이 로즈마리를 방문하는 것은 허락했다고 합니다. 재판 후 엘리자베트와 그녀의 6자녀는 오스트리아 북부의 이름 없는 마을로 옮겨져 요새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죠. 위층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준 요인으로는 요제프가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어린 시절 그에게서 받은 학대,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지하실에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등이 있습니다. 아래층 아이들은 정상적인 발달의 박탈, 감금 생활 동안 신선한 공기와 햇볕의 부족, 영양 부족 그리고 요제프에게 받은 여러 학대가 있습니다. 또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유전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었죠.
엘리자베트와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빼앗긴 24년은 누구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 반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